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오대감이 애지중지하던 막내 여식 세향이 한창 떠오르는 세도가 고대감 집안의 3대 독자에게 시집가던 날이었습니다. 온장안과 저작거리가 경사를 맞이한답시고 떠들썩하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곱디고 온 새색시 세양의 단아함을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흥겹게 울리는 풍악소리의 고을은 그야말로 잔칫날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대감님네 막내 여식이 그렇게 재색이 출중하셔서는 미집에 시집 가실꼬 미집에 시집 가실꼬 했더니만 역시 권세 하나로 날아가는 새도 바로 떨어뜨린다는 그 고대감내로 가시는구먼. 아무래도 짝을 이루려면 지금의 세도가 중에서도 이름 높은 집안이어야겠고, 그러하다면 고대감님 집안이 그야말로 안성맞춤 아니겠는가? 아무튼 경사네 경사여. 덕분에 우리도 잔치 음식 아주 실컷 배 터지게 먹어보겠구먼. 이토록 장안과 주변의 부러움 담긴 목소리가 서로의 입을 타고 대문을 넘어 세양의 귀에까지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들떠있던 그녀는 속으로는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으나 사대부 명문 가문에 지조있는 여식으로서 방정맞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상 천지 모두가 자신의 혼사로 웅성거리고 있는데 꽃 같은 처녀의 마음이 어찌 두근거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직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신랑이었지만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훤칠하고 시원스러운 이목구비에 목소리 또한 사내대장부로 손색 없는 절도가 있다고 하니 세양의 가슴속 요동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지요. 거기에다 고대감이라 하면 지금의 조정 대신들을 쥐락펴락하는 권세가 중의 권세가였기에 명망 높은 가문의 안방마님 자리를 꿰차는 일은 실로 두근거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나, 아씨, 그야말로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하셨구먼요. 머릿속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꿈 같은 미래를 그려보던 세양이 한껏 달아오른 홍조를 뽐내며 생글거리고 있자 그 모습을 발견한 몸종 겹단이 배실배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얘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웃었다고 그러는 것이야.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신랑과 치를 쳐야가 걱정인데다가 그 이세 높은 집안에서 시집살이를 할 생각에 벌써부터 긴장되기 짝이 없는걸. 아씨, 참말로다가 그 집 말도 잘하십니다요. 제가 그간 아씨를 보필한 시간이 얼마인데요? 아씨 눈웃음만 봐도 지금 어떤 매미신지 지가 다 알아버린다니깐요. 제가 요 눈썰미로다가 아씨 시집에서도 참말로 잘 보필할 것이구만요. 하여튼 너는 못 말린다니깐. 그래, 말 한번 잘했다 겹다나. 당장 내가 시집을 가면 그 생경한 곳에서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너밖에 없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렴. 겹단은 세양이 고대감 댁으로 시집을 가면서 데리고 갈 몸종으로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싹싹한 데다가 아씨인 세양을 지극히 모시니 세양의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는 아였지요. 겹단이 역시도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땅을 떠나 한양의 대궐 같은 집으로 간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염통이 벌렁거리면서 잔뜩 설레던 중이었습니다. 어느덧 오대감댁 막내 여식 세양의 혼사잔치는 성대하게 마무리가 되어갔고 그렇게 세양과 겹단은 가마에 올라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떠들썩한 분위기를 잔뜩 머금은 채 시집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세양이 시집에서 적응하는 기간을 거쳐 어느덧 정신없이 계절이 바뀌어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햇병아리 꼬락선이이던 세양도 그 사이 그럭저럭 안방마님의 흉내 정도는 낼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휴, 권세가 대궐의 안방마님으로 곳간 열쇠를 꿰차고 거드름이나 피우며 살 줄 알았지. 이다지도
눈칫밥을 먹으며 살얼음판을 걷게 될 줄 누군들 알았겠으랴. 부귀영화로 가득 찬 미래를 그리며 이 대궐 같은 기와집 안에서 밤이나 낮이나 웃음 지을 일만 있을 줄 알았던 세양의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던 세양이 막상 시집을 와보고 보니 보이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굴도 모르던 신랑이 사실은 혼인 전에 무려 6번이나 과거에 낙방했던 것입니다. 권세가로 이름도 높던 대감댁 3대 독자가 아니 그래 초시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뜨내기 선비였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감댁에서는 이 3대 독자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기에 신랑은 집안에서 오냐오냐 어르고 달래는 대접만 받으며 자란 것이었습니다. 얼굴만 반반했지 도통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위인이 못 되었지요. 처음 신랑의 곱상한 외모를 보고 흠뻑 마음이 취했던 세양도 점점 제 신랑의 목미더운 꼴을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나자 슬슬 정남이가 떨어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혼인한 지 1년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도래하자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 모두가 새 신부 배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녀의 회임만을 눈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으나 세양에게는 회임기는 고사하고 아직 입덧조차 없으니 참으로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길일 중에 길일이라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사옵니다. 집안 어른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이제 그만 건너오셔서 후사를 도모하셔야지요. 아, 알겠소. 내 잠시 보던 서책만 마저 마무리하고 건너간다질 않소. 참으로 끈질기시구려? 버럭 성질을 내며 별당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신랑의 성화에 머쓱해진 세양이 쓸쓸한 걸음을 옮겨 홀로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의 후사에 주변 어른들이 걸고 있는 큰 기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손발이 찬 신랑은 꼴에 글공부 삼매에 빠진답시고 별당에 독거하며 가뭄에 콩나듯이 신방을 찾고 있었지요. 초야부터 지금까지 세양이 꿈에 그리던 달콤한 부부의 사랑 따위는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신랑은 마치 서당에서 훈장이 내준 숙제를 해치우듯 어설픈 동작으로 신부에게 다가와서는 껍죽껍죽거리다가 볼일이 끝남과 동시에 도망치듯 별당으로 쏠랑 돌아가 버리곤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덩그러니 남은 세양의 귓가에 신랑이 별당에서 읊어대는 맹자왈 공자왈 목소리가 참으로 얄밉기 그지없는 것이었지요. 아씨, 괜찮으셔요? 참말로 속상하시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겹단이 너뿐이로구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있는 집 며느리면 무얼하겠니? 신랑이라는 인간이 글쎄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낳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데 겹단아, 이것이 정녕 새 신방을 차린 새색시가 해야 될 고민이라고 보니 셋내 같은 것이 감히 어찌 양반님네들의 속사정 같은 것을 알겠습니까요? 그래도 아씨, 기운 내셔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요. 좋은 날이라. 매일이 이런 식인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구나. 뱃속에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이유를 이보다 더 어찌 잘 설명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아씨,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래요. 집안 어른들 들으시면 큰일 날 소리십니다요. 그렇다 한들 아씨께서라도 기운을 내셔야지요. 아직 살아갈 날이 까마득한 걸요. 겹단이의 위로 아닌 위로를 받으며 세양은 미간을 찌푸림과 동시에 기나긴 한숨으로 신방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팔자에도 없는 독수공방을 하며 겹단이를 물리고는 오지 않는 잠을 청했지요. 그렇게 시간은 또다시 훌쩍 흐르고 명절 준비에 온 집안이 눈코 뜰 새 없이 부산스러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하여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는다며 신랑은 책 보따리를 한아름 싸들고는 공부하고 오겠노라며 인근의 암자로 들어가 코빼기도 비추질 않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참네. 아주 그냥 호들갑이 말도 못하겠구나. 그게 될 공부였으면 초시에 합격했어도 골백 번은 더 합격했겠지. 참으로 별것도 아닌 핑계를 대며 유난을 떠는구나. 그 정성 반만 가져다가 나와 사랑을 나누었으면 못해도 벌써 셋은 보았겠는데 말이야. 밤늦도록 부엌에서 일을 한 세양이 피곤에 절은 몸을 이끌고 잔뜩 뾰루퉁해진 얼굴로 투덜거렸습니다. 텅텅 비어 냉기가 흐르는 신방에 들어와 쓰러지듯 몸을 뉘었지요. 그리고는 마치 혼절하듯 녹아든 고단함에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곤하게 단잠에 빠져든 세양의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치는 천둥번개 소리가 요란하더니 신방의 문이 벌컥 열리며 눈이 시릴 정도의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엄마야! 느닷없이 일어난 봉변에 깜짝 놀란 세양이 제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지르는데 시퍼런 눈을 부릅뜬 새까만 거룡이 마치 하늘을 두 동강 내며 가르기 새로 세양의 치마 속으로 들이닥치고는 제 입에 물고 있던 커다란 여의주를 내려놓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비범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세양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흥룡은 세양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대로 굽이쳐 신방을 빠져나가 밖으로 솟구쳐 하늘 저편의 먼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허리가 빠져 멍하니 그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던 세양이 이내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보았지요.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난 세양은 온몸이 식은땀 투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 듯 오장육부가 활활 타오르며 불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지요. 몸의 마디마디에서 힘이 샘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옛말에 용꿈을 꾼 바로 그날 잉태를 하면 태어난 아들은 장차 천하를 호령하고 세상을 제 발 아래에 두는 크나큰 인물이 된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었지 아마? 세양은 이마에 흐른 땀을 훔치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꿈이야말로 최고의 태몽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거 정말 야단났구나.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대로 그냥 새벽달기 울어버리면 이 값진 용꿈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데 말이야. 이 중요한 때에 신랑은 30리나 떨어진 암자에서 그리도 군내나는 서책이나 들여다보고 앉았으니 이대로 암자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 일을 치르고 희기까지 품는 것은 절대 무리이고 이 일을 어쩐다? 1년에 한 번 꿀까 말까한 엄청난 길몽을 꾸었으나 꿈의 효력을 써먹을 시기에 신랑이 없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애가 다른 세양이 초조해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허나 그렇게 안절부절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잠시. 지엄한 고대감댁 3대 독자의 며느리이자 유서 깊은 양반댁 자제 출신인 자신의 뿌리를 기억한 세양은 그간 꾸준히 교육받아왔던 대로 이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안절부절할 것 없다. 내가 누구야? 5대 감댁 막내 여식 오세양 아니던가. 한때는 번뜩이는 기지로 오라버니들의 공궁함도 해결해주는 해결사 아니었던가. 아버님께서 이런 때일수록 냉철하고 곰곰이 생각을 거듭하면 반드시 좋은 수가 떠오르기 마련이라고 하셨지. 세양은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식은땀 한 방울이 또르르 흐를 때쯤 좋다. 까짓거 이판사판이야. 자금에 내가 찬밥다운 밥 가리게 생겼느냐? 뇌리를 스치는 번뜩이는 생각 하나에 꽂혀버린 세양은 만물이 잠든 삼경의 시각, 장옷을 덮어쓴 채 신방을 나섰습니다. 식솔들과 하인들에게 들킬세라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뒷채를 향해 걸었지요. 그곳에는 하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었고 간 크게 움직인 세양의 목표는
젊은 총각 집사가 잠들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 댁에 기거하며 일하고 있는 총각 집사는 그저 단순한 집사가 아니었으니까요. 난데없는 인기척에 잠을 깬 집사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날쌔,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게나. 안방마님. 아니 이런 시각에 얘까지 어찌. 목이 달아나고 싶은가? 내 말하지 않았는가? 그저 눈 감고 귀 닫고 아무 말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네. 제 딴엔 근엄한 목소리랍시고 한껏 낮게 깔며 중얼거린 세양이 집사의 어리둥절한 몸짓을 제지하며 말했지요. 이윽고 새 신부는 장옷을 벗어던지고 젊은 집사의 품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살과 뼈가 타듯이 격렬한 세 차례의 내성병력이 지나간 이후 그때까지도 영문을 몰랐던 젊은 집사가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세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자네와 우리 아버님은 서로 막역하던 사이라고 알고 있네. 그리고 이 집의 시어른이신 고대감과도 절친하신 분이셨고 말이야. 자네 역시 유능한 양반가의 자제였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몹쓸 사화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멸문지화를 입을 뻔한 것을 시아버님께서 조치하여 집사로 거둬주셨다지. 언젠가 나의 아버님께서 내게 이른 적이 있었네. 자네의 집안이 망하지 않고 건재했더라면 나는 아마 자네의 신부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이야. 잔뜩 허세를 실어 말하는 세양의 얼굴을 바라보던 집사의 눈빛이 일순 번쩍 빛났습니다. 고이 묻어두고 있던 가족사의 아픔을 건드리자 참지 못하고 발끈한 것이었지요. 집사의 눈빛을 알아차린 세양이 그 세찬 기백에 짓눌려 찔끔하고는 꼬리를 말고 제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운명이 일이 된 것을 어쩌겠는가 하는 이야기이지. 과거의 영광은 끝났고 지금의 형편이 이런 것을 말이네. 그 안타까운 인연의 잠불씨가 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만 여겨주시게나. 내 오늘 밤의 일에 대해 자네에게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네만 아무튼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네. 밤이슬을 밟아 집사의 처소에 들어 잠결에 집사를 취하신 분 치고는 어째 두서가 없으십니다. 세양이 제멋대로 자신을 취한 뒤 엄포를 놓는 듯한 태도를 고치고 우물거리자 기분이 누그러진 집사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세양은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듯 힘주어 말을 이었지요. 자네가 천 것이 아닌 태생은 양반의 씨를 가지고 있기에 행한 일이니 아무쪼록 이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길 바라겠네. 나 역시도 오늘 일은 무덤까지 묻어둘 작정이니 말이야. 그 입을 함부로 여는 순간 자네의 목 역시 자네의 아버님 곁에 묻히게 될 게야. 내 말 똑똑히 아시겠는가? 양쪽 볼을 발그스름 물들인 새 신부 세양은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는 서늘한 엄포를 읊으며 집사를 협박했고 집사는 그녀의 말에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의 표정을 확인한 세양은 그제서야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한 번 더 머리카락의 흐트러짐과 비녀의 상태를 확인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숨죽여 자신의 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 작게 한숨을 내뱉은 그녀가 자리에 눕자마자 꽃기호 하는 새벽 달기 우러젖히며 날이 밝아옴을 알리고 있었지요. 성공이야. 태몽의 효력이 사라지기 전에 일을 치를 수가 있었어. 세양은 간밤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용기에 힘입어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린 일련의 일에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밝혀지기라도 하는 날엔 그야말로 초토화가 일어날 일이었지만 엄청난 길몽이자 태몽을 꾸었음에도 그 기회를 날려먹기는 죽기보다도 싫었지요. 그녀는 어린 마음에 고대감 댁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한 번에 돌려놓을 천재일우의 기회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밀을 간직한 채 세양은 조용히 눈을 감고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이 지나간 어느 날의 아침, 강렬한 태몽 덕분이었는지 세양의 입덧은 그야말로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난을 떨며 공부에 매진했던 3대 독자 신랑의 과거 시험 결과가 또다시 낙방이었던지라 온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였으나 세양이 자신의 회임 사실을 알리자마자 집안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되었지요. 시아버지 고대감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세양은 자신의 작전이 성공하였음에 쾌재를 부르며 안도하였어요. 자신이 꾼 태몽을 그대로 이어받은 택이라면 집안의 명맥을 이을 인재가 태어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였으니까요. 아씨, 아니 안방마님, 참말로 감축드립니다요. 그리도 시름이 깊으시더니만 이제야 정말로 한시름 놓으시겠어요. 겹단이 쪼르르 달려와 세양의 배를 어루만지며 마치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고맙다, 겹단아. 정말 그간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눈칫밥을 먹느라 체할 지경이었는데 내 말 맞다나? 이제야 정말로 한시름 놓았지 뭐냐? 세양은 짐짓 시침을 떼며 웃어 보였고 겹단은 진심으로 제 주인을 걱정하는 표정과 경사를 축하하는 표정이 섞인 얼굴이 되어 눈물을 글썽였지요. 그렇게 모두가 화기애애 웃고 떠들며 집안에 찾아온 경사를 축하하고 있을 때 머슴들과 함께 곳간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나오던 총각집 사마는 이 떠들썩한 분위기에 합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지금 저 새색시 안방마님의 뱃속에 잉태한 후사의 씨앗이 바로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세양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행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세양의 눈빛 역시도 스멀스멀 피어나는 초조함을 지울 수는 없었답니다. 그날 밤 근사한 태몽을 수포로 만들기는 싫어 해치우듯 감행한 일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 이후로도 자꾸만 총각집사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글 공부를 한답시고 핑계를 대며 깝죽거리던 신랑은 세양의 회임을 핑계로 더욱 그녀를 찾지 않게 되었고 예전이라면 자존심이라도 상했을 세양이었지만 이제는 그러거나 말았거나 신랑의 존재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집사의 얼굴, 그의 어깨, 따뜻했던 품, 이런 것들만이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그날 밤 벌어진 일 이후 찾아온 변화였습니다. 정녕, 내가 실성하기라도 했다는 말이던가. 자신만만하게 집사에게 그리 말하며 엄포까지 놓고서는 어찌 내 쪽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말인 게야. 안 된다. 결단코 안 된다. 목숨이 2개라도 아니 될 일이다. 세양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마치 채찍질을 하듯 제 머리를 쥐어박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얼레? 어머머마님? 어찌 그러셔요? 갑자기 머리는 어인 연유로. 응? 아, 아무것도 아니다. 다 바람이 차구나? 어서 들어가자꾸나. 겹단이 의아한 눈으로 물어오자 세양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이 꼬여버린 관계의 종말을 부르게 되는 일이 터지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엉덩이에 뿔이 난 망아지가 껑충거리듯 그날 밤 세양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여도 머릿속은 온통 집사의 얼굴만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초조함과 생경함을 동시에 느낀 세양은 어금니를 꽉 깨물며 이러면 아니 된다. 이러면 절대 아니 된다. 만을 연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갈대 같은 마음을 뜻대로 막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양은 장옷을 뒤집어 쓰고 까치발을 하고서는
안방을 빠져나와 자신도 모르게 집사의 거처로 향하는 발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참경으로 사방이 어두워진 밤 공기를 뚫고 그렇게 집사의 거처에 당도한 세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집사방의 문고리를 잡으려는 그 순간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며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화들짝 놀란 세양이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채 귀를 쫑긋 세워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아, 이러면 아니 되는데. 참말로 아니 되는데.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이 목소리는 설마? 그랬습니다. 세양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집사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달큰하고 잔뜩 흥이 올라있는 콧소리의 비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몸종 겹다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맙소사 그 총각 집사가 겹다니와 정분을 나누는 사이였다니요. 세양은 머리가 어지러워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이윽고 집사의 방 안에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흥겨운 절구음이 들려왔고 세양은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잠옷을 추스려 안방으로 돌아왔지요. 이럴 수가!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자리에 누워 입술을 깨물며 곰곰 생각에 잠긴 세양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총각 집사를 겹다니에게 빼앗기기라도 한 것 같은 괴이한 기분이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신과 집사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며 하물며 정분을 나눈 사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듯한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한번 이용하고 말았던 사이였거늘 장기말이나 다름없다 여기고 있던 집사가 이 시간에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를 곁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렇게나 아끼고 제 곁에 두며 고락을 함께 해온 겹다니가 여우짓으로 집사를 홀리게 만든 요물처럼 느껴졌지요. 세양은 자신의 감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망 높은 양반가의 여식인 자신이 가질 저급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꽃을 틔운 집사를 향한 연심이 질투로 갈갈이 찢겨 갈 곳을 잃은 분노로 변하는 것을 막기엔 세양은 너무나 어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으며 또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도 높았습니다. 고향 땅에서 재색을 겸비한 천하일색으로 칭송받던 자신이 겨우 제가 거느리던 몸종에게 밀렸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괴롭히자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지요. 대명절을 지내고 난 뒤 오래간만에 친정에 간 세양은 자신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둘째 오빠 세평을 호출했습니다. 세평은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으로 그 행동거지가 망나니에 노름과 주색에 빠져 집안 망신을 앞장서서 시키고 있는 인물이었으나 희한하게도 세양에게만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어여삐 여기며 아껴주었던 터라 그녀에겐 더할 나위 없는 믿음직한 오빠였습니다. 안 그래도 세평이 저작거리 노름터에 쌓아놓은 도박빚이 상당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던 세양은 오빠에게 시댁에서 가져온 묵직한 폐물 보따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색이 되어 싱글벙글이 된 세평에게 넌지시 이야기하였지요. 폐물을 넘기는 대가로 방법은 상관없으니 사람을 시켜 감쪽같이 시댁의 총각 집사를 처리해달라고 말입니다. 요것 봐라? 고대감댁으로 시집가더니 벌써부터 암쟁이라도 벌이려는 게냐? 뭐 그것이야 어렵지 않다마는 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집사놈이 너에게 무엇이라도 되기에 이리 신경을 쓰고 목숨까지 거두려는지 이 오래비가 알면 아니 되는 일인 게냐? 세평 오라버니, 이 일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일이랍니다. 그저 저희 말을 따라 일만 깔끔히 처리해 주셔요. 나야 워낙 잡것의 인생을 사는 놈이기에 괴념치 않고
게다가 너의 부탁이니 내들어주겠다마는 그 순진하고 앙증맞던 내 막내 동생이 이런 험한 일에 뛰어드는 것을 보니 시집에서 지내는 것이 녹록치는 않아 보이기에 내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구나. 오라버니, 이 동생이 편히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라버니께서 그리만 해주신다면 저는 원이 없을 것만 같은거려. 원, 녀석도. 오냐. 그래, 알겠다. 까짓거 내 너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지. 세평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세양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제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둘째 오라버니의 목을 끌어안고 감사를 표한 세양은 못내 자신의 가슴 속에 피어나는 죄책감을 덮기 위해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그렇게 세양이 시집으로 돌아온 뒤로부터 며칠 후 고대 감댁의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대감의 심부름차 문경세제로 향했던 집사가 나흘이 지나도록 도통 기별이 없다는 말이었지요. 중마고의 아들이었던 집사의 안위를 걱정한 고대감은 즉시 하인들을 시켜 그의 행방을 찾도록 명하였고, 하인들이 몇 날 며칠을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수소문하였지만 몽땅 허사였습니다. 집사의 실종으로 발을 동동 구르던 겹단이의 표정에서 걱정과 근심, 연모하던 자를 잃어버린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수심 가득한 얼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를 곁눈질로 훔치던 세양. 그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애써 부여잡으며 신음을 흘렸어요. 둘째 오라버니께서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신 게로구나. 자책하지 말자. 이는 다 집안을 위한 일이었어. 어차피 집사가 겹단이와 정을 통하고 있었으니 언제 베갯머리 송사로 말이 새어나가도 새어나갔을 것이고,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며 모두가 죽은 목숨인 것은 자명한 일이야. 태기가 돌고 회임만 하면 내 집사의 혼이 극락정토에 닿을 수 있게 성심을 다해 빌고 또 빌어줄 테니, 지금은 그저 나와 뱃속에 잉태될 아이의 미래만 생각하자. 강한 척, 독한 척하고 있었지만 이 어찌 두렵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세양은 손을 벌벌 떨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한 압박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집사에 대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진 채 시간은 또다시 흐르게 되었고, 집사에 대한 깊은 연심으로 날마다 그의 무사기환을 빌던 겹단이는 그만 상사병과 열병을 동시에 앓으며 몸져 누운 지 열흘 만에 안타깝게도 손 쓸 틈도 없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세양은 자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지요. 잠깐의 질투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세양은 겹단이의 부재에 사흘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며 슬퍼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을 보필하던 충직한 겹단이가 너무도 그리웠지요. 시간은 어수선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달 후 세양은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간 흉흉하던 집안의 분위기에서 찾아온 경사에 고대감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집안에 선사한 세양을 집안의 보배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집안 어른들의 어여쁨을 독차지하며 세양의 아들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흘러 그 아들은 과거길에 올랐고, 자신의 공식적인 아비와는 다르게 그 머리가 몹시도 총명했기에 장원급제를 거머쥐며 고대감댁 가세는 그야말로 더욱더 흥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잔치가 지속되며 고대감댁 며느리로서의 세양의 입지도 나날이 드높아졌지요. 그녀가 꾼 태몽대로 세양의 아들이 걸을 미래는 탄탄대로 승승장구뿐인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일 집안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동안에도 세양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죄책감은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무게감이 세양을 괴롭혔지요. 당연했습니다.
한때 질투심과 투기에 젖어 눈이 멀었었지만 본디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리고 순진한 신부였으니까요. 그녀는 삼천리 방방곡곡의 절과 암자를 찾아다니며 자신 때문에 불행한 운명을 뒤집어 쓴 집사와 겹다니의 극락왕생을 빌고 또 빌며 눈물 젖은 참회로 자신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애로우신 부처님, 부디 저로 인해 불행해진 두 사람의 혼을 극락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죄는 제가 달게 받도록 해주셔요. 참으로 잘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그렇게 세양이 마치 의식과도 같이 습관적으로 암자를 찾던 어느 날 대천산 기슭의 기부람이라는 곳에 발길이 닿은 고대감댁 며느리 세양이 불공을 들이며 기도를 올리던 도중 법당을 빠져나오던 한 스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헉, 스님의 얼굴을 본 세양은 숨이 멎을 뻔하였지요. 자신의 눈을 비비며 혹여나 잘못 본 것은 아닌가 눈을 끔뻑여 보았으나 틀림없는 그 사람,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총각 집사였습니다. 스님. 세양은 뛸 듯이 요동치는 염통을 부여잡고는 집사, 아니 스님을 불러 세웠지요. 세양의 부름을 받고 가던 길을 멈춘 스님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스님의 표정은 참으로 태연했습니다. 스님, 제 얼굴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어인 연유로 모르시는지요. 소승은 일절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정녕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스님, 저는 그날 이후로 한시도 속세의 삼라만상이 어찌 말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서로 닮은 사람이라 한다면 많은 것이 세상에 이치 아니겠습니까? 스님, 소승은 갈 길이 바빠 그럼 이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허리를 굽히며 합장하여 예를 표했고 이윽고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세양과 등을 진 상태로 말했습니다. 보살님께서도 이제 그만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될 듯합니다. 보살님께는 번듯하게 자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미래만 보고 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스님은 세양의 시야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양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그때 세양의 둘째 오빠 세평이 동생의 부탁을 듣고 일을 처리하려고 보니 집사는 다름 아닌 어릴 적 함께하던 자신의 서당 친구였습니다. 세평은 차마 어릴 적 동고동락했던 집사를 처리할 수 없었고 자초지종도 묻지 않은 채 그 길로 세양에게 받은 폐물 보따리를 집사에게 건네준 후 그의 도망을 도왔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멀리 도망치게 된 집사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불도에 귀의하여 스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세양은 그 이후로도 기부람을 찾아 극진히 불공을 들이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뉘우쳤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스님의 안녕과 겹다니의 극락왕생만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벼슬기를 얻어 승승장구하였으며 마침내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 민생을 어질게 굽어 살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산세 좋은 문막골이라는 고을에 젊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차가 많이 나던 남편과는 매파의 중매로 만나게 되어 과부의 나이 꽃다운 17의 새 신부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랗게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남편과 그려나갈 분홍빛 청사진을 꿈꾸며 설레던 나날도 있었으나 시집을 와서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할 여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 그저 자신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지극정성이나 사랑에 대한 표현은 고사하고
필요에 의해 꼭 합방을 해야만 했던 날을 빼놓고는 과부의 곁에 있어주는 날조차도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그리도 무뚝뚝하고 정을 주지 않을 작정이었으면 적어도 오래 살아주기라도 했어야 좋으련만. 얼큰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흉흉하게 불어닥친 여름날 비바람에 잔뜩 불어난 개울로 발을 헛디딘 남편은 그 길로 이승을 하직하고는 아직 창창한 나이에 새색시 과부만을 남기고 그렇게 불기의 객이 되어버렸답니다.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하에 둔 자식도 없었던 상황이라 과부는 졸지에 집안의 안주인이 되고 말았던 통에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며 집안의 대소사를 신경 쓰다 보니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껴볼 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여러 해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이 과부를 찾아오니 그제서야 배 아래쪽부터 허벅대 안쪽까지 근질근질해지는 것이 온유월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마파람 마냥 외로움이라는 것이 찾아들기 시작했지요. 생전 남편이 남겨준 문전옥답이 제법 되어 세경을 놓고 머슴을 부려 그녀의 살림살이는 어려운 것이 없었으나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이 이 과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외롭도다. 내 아직 창창한 육신을 지녔거늘 이처럼 매일을 독수공방하며 적적히 지내야 한단 말인가. 과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리고는 어둠 속에 취해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질척이는 손장난으로 자신을 위로하다가 탄식과 슬픔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과부가 그 당시 생활상으로는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어서도 아니 되는 고독 속에 묵직한 외로움을 쌓고 지내던 어느 날 과부 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던 고참격의 머슴 한 명이 풍토병을 얻어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기였다면 머슴 하나 대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나 하필이면 쓰러진 머슴이 오랜 기간 젊은 과부의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해주던 솜씨 좋고 경험 많은 숙련꾼이었던지라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장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일손이 급한 처지에 일이 되었으니 과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하인 하나를 시켜 당장 실한 머슴을 구한다는 공고 내게 되었고 평소 세경을 넉넉히 주기로 소문나 있던 과부네였기에 그녀의 집 대문에는 일을 시켜달라고 찾아오는 사내들로 금세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찾아온 머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던 과부는 좀처럼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자를 추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여든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탁배기에 풀풀 찌든 냄새를 풍기는 자, 난 놓고 기역자도 몰라 간단한 셈조차 하지 못하는 자, 험상궂은 관상에 눈동자에는 음심이 그득하여 홀로 지내고 있는 자신에게 엄한 짓을 할 것이 뻔한 자까지 각양각색의 사내들이 몰려왔지만 하나같이 마땅찮은 자들 뿐이었습니다. 이골에 믿고 일을 내어줄 만한 사내가 이리도 귀했단 말인가. 새삼일이 한번 꼬이려고 하니 이제야 고을의 사내들 사정을 알게 되는구나. 이거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욕심을 거두고 아무나 들였다간 필시경을 칠 것이 분명하거늘. 그렇게 과부가 실망만 잔뜩 안고서 허송세월을 보낼 때였습니다. 예십니까요? 이댁서 일할 머슴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구만요. 이른 아침 과부 댁의 대문을 두드리며 찾아온 자가 있었으니 과부가 그 반가운 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대문 열고 나가보자 허우대가 듬직한 사내가 겸연쩍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동자의 번듯한 품새가 과부의 마음에 쏙 들었지요. 게다가 그 뿌리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닳고 달아 뺀질거리는 저작거리 변변찮은 사내들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깃들어 있는 순진한 몸짓이 과부의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래. 어서 오시게나. 참으로 좋은 걸음을 해주셨네, 그래. 마침 자네와 같은 사내를 구하고 있었으니 사양 말고 어서 이리 들어오시게. 과부는 헛기침을 하고는 사내를 마당 안으로 들여주었어요. 그래. 이름이 무엇인고? 다른 집에서 세경살이는 좀 해보셨는가? 젠네 덕배라고 부르심 쓰고요. 윗골 정참봉댁에서 나무찜을 해다주는 일을 하다가 여기저기 소장농들 틈에 끼어서 날품이나 팔아봤지. 진득하니 세경살이로 들어와 본 것은 처음이구먼요. 사내의 순진하리만치 솔직한 대답이 끝나자 과부의 마음이 또 한 번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자신의 집 머슴살이를 따내려 거짓을 고할 수도 있었는데 경험이 없음을 술술 털어놓는 것이 또한 과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젊은 과부는 그 즉시 이 사내를 채용하고 싶었으나 주변에 모여든 하인들을 비롯하여 지켜보는 눈이 많았기에 경거망동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있던 식은땀을 한번 가볍게 훔쳐내고는 사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기존에 일을 하던 머슴의 대리로 들어와야 하는 자리라 꽤 분주하고 힘이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된다네. 그리하여 농번기를 앞둔 마당이라 나의 걱정도 제법 깊은 상태이지. 그간 머슴살이를 희망한 사내들은 많았으나 모두가 이런중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뜨내기들 뿐이어서 망설이던 차였지 무언가. 그런 연유로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네. 믿음직하게 일을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할 수 있겠는가? 과부의 물음에 사내가 맑은 미소를 씩 보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는 순수한 청년, 그 자체의 밝은 빛을 뿜으며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입죠. 일에 배도 힘 하나는 타고났습니다요. 덕배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뚝을 내보이자 선명하게 돋아있는 힘줄이 과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순 그녀의 심장이 요동을 치며 쿵쾅거리는 것이 자신의 귀에까지 들릴 지경이었지요. 그래,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일을 해보시게. 농번기라 한창 정신없이 바쁠 테니 내 잘 부탁함세. 과부는 붉어진 뺨을 애써 감추며 그날을 기점으로 단박에 덕배를 머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덕배는 과연 일머리가 특출나서 전에 일하던 머슴의 그림자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시원스레 일을 해치우는 덕배를 보며 과부는 점점 더 그를 신용하게 되었지요. 입도 무거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해내는 점 또한 믿음직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이 덕배에게 풀풀 풍기는 사내의 배포가 어찌나 아찔하던지 수확한 농작물이 든 자루를 한아름 지고와 곳간에 정리하다 말고 덕배가 흐른 땀을 닦으려 앞서풀 풀어헤치자 소작농들을 관리하던 과부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석가래 뒤로 숨어 덕배를 몰래 지켜보던 과부는 그야말로 제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배 저것이 아주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이로구나. 저 널찍한 가슴팍이 참으로 단단해 보이는 것이 내 길고 긴 외로운 밤을 풀어줄 위인으로는 안성맞춤이련만. 과부는 달큰하게 흥이 오른 목소리로 덕배의 튼실한 품에 자신의 몸이 포옥 안겨 매달린 채 방아를 찢듯 운율을 타며 거하게 합의를 치르는 상상까지 하게 되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덕배에게 욕심이 난 과부는 혹여나 덕배가 다른 집의 머슴살이에 눈을 돌릴 것이 걱정되어 끼니마다 풍성한 진수성찬을 내어주었고 덕배에게 잔소리 한 번 없이 세경 또한 넉넉히 챙겨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 머슴일에 뛰어든 덕배는
과부에게 충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제 동네 또래 동년배들 머슴살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고생만 하고 세경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한 사연 투성이인데 자신만 마치 별천지에 있는 듯 다른 세상이었으니 덕배는 점점 제 마님인 이 과부에게 깊은 마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쩐 일인지 덕배의 얼굴에도 수심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째 내가 들었던 이야기랑 너무도 다른 것이 참말로 이러다 천벌이라도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구먼. 어째서 저런 착하디 착한 마님을 두고 악독한 지주에 욕심이 많아 머슴의 고혈을 빨아먹는다는 소리를 한 것일까. 그야말로 세상 천지 이런 악독한 모함도 없을 정도란 말이여. 악독한 지주가 아니라 참말로 하늘서 내린 선녀님이 따로 없는 분인디 말이여.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린 덕배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곳간으로 들어가 하던 일에 마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과부와 덕배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어느 날 밤, 그간 벼르고 벼르던 과부는 결국 하인들이 모두 잠든 삼경이 되자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덕배에게 내어준 별채를 향했습니다. 팔자로 누워 거하게 잠들어 있는 덕배의 숨소리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들어간 과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덕배의 하초 위로 둔부를 가져다 대며 올라탔지요. 촉감으로 전해지는 덕배의 양봉은 상상으로만 맛보던 것보다 그 위세가 더욱 놀랍도록 대단하여 이를 치르기도 전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기나긴 외로운 밤을 지새웠다고는 하지만 명색이 머슴들을 부리며 세경을 노는 마님의 위치인 자신이 한낱 춘정을 참지 못해 자고 있는 머슴의 별채에 난입하여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생각하니 오히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타오르는 듯 하였지요. 그렇게 과부가 봉숭아빛으로 뺨을 물들이며 거사를 시작하려 할 때 잠들어 있던 덕배가 눈을 떠 벌떡 몸을 일으키며 과부를 잡아챘습니다. 아이고, 마님이요. 참말로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만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요. 깨어난 덕배의 목소리에 과부는 화들짝 놀라 잠시 몸이 굳어버렸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춘정이 동해버린 자신의 몸도 이젠 어쩔 수 없어진 마당에 그야말로 이판사판이다 싶어 덕배에게 말했어요. 이놈아, 덕배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이 일은 우리만 비밀에 붙이면 아무 탈도 없을 것이니라. 내 그간 너를 봐온 시간을 믿어 이래하는 것이니 오해는 말고 그저 받아들이거라. 나 또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늘 머마는 내게 다른 생각을 품게 해주는 사내로구나. 하지만 대관절 이것이 무슨 조화였겠습니까? 촉촉함이 스며든 과부의 목소리에도 덕배의 저항은 완강하기만 했습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요. 천지가 엄연히 나눠져 있는디 마님하고 제가 이래서는 경을 칠 일이구먼요. 그리 일가라고 제 옷매무새를 고쳐 입은 덕배가 벌떡 제 몸을 일으키더니 그 길로 과부를 훌쩍 들쳐 안아 올리고는 별채 밖으로 밀어 쫓아내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졸지에 달쫓던 갯골이 되어 우두커니 별채 밖에 서게 된 과부는 한동안이나 충격을 회복하지 못해 얼이 빠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설마 하니 덕배에게 이리도 모질게 거절당할 줄은 모르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과부는 야속한 마음을 뒤로하고 탄식을 뱉으며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대단히 어색해지고 말았지요. 자신의 마음을 못 이기는 척 받아주길 바랬던 덕배가 예상 밖의 저리도 완강히 나왔으니 과부의 속이 말도 못했습니다. 여인의 정절과 품위마저 내려놓고 한낱 머슴에게 제 속마음을 다 보인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야속하였어요. 그럼에도 덕배를 향하는 불같은 마음만은 도저히 꺼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덕배는 덕배대로 하늘 같은 마님이 자신을 향해 저리도 육탄 공세로 나올 줄은 몰랐기에 어쩔 줄을 몰라 마님과 직접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바쁘던 농번기도 모두 끝이 나고 겨울이 도래하자 덕배가 과부의 안방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쇳내 드릴 말씀이 있구먼요. 덕배의 한껏 진지한 목소리에 과부가 반색을 숨기며 그를 들여보내 주었고 과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덕배는 고개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간 저를 물심양면으로다가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내 참말로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구만요. 이것은 솔직한 제 진심입니다요, 마님.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덕배 내가 마치 어디 먼 길이라도 떠날 사람이냥 구는구나. 모든 것을 실토하겠습니다요, 마님. 그리고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답니다. 사실 쇳내는 저짝의 정참봉 어른이 일부러 이 집으로 보낸 놈이구먼요. 마님 댁에 머슴으로 들어와 마님의 전단문서를 훔쳐오기로 약조된 이른바 도둑놈입니다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된 과부가 두 눈을 껌벅거리며 덕배의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덕배는 그 모습에 더욱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듯 침통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정참봉 그 양반이 전부터 줄곧 마님네 알짜배기 논을 노리고 있었지요. 아마 그간 지속적으로다가 마님께 그 땅을 팔라고 성화했던 적이 있을 것이고만요. 마님께서 순순히 땅을 내어놓질 않으니 정참봉 댁에 고리가 잡혀있는 제게 불호령을 놓고서는 쇳내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이 집에 잠입해서 전단문서를 훔쳐오라 시켰지요. 마님께서는 지독한 악덕지주이니 그리하여도 괜찮다 하시면서요. 다시 말해서 머슴살이 희망자인 척 위장시켜 드려놓은 것이구만요. 덕배의 충격적인 실토에 과부는 넋을 잃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본 덕배는 더욱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하나 살아보려고 마님을 배신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 들판의 한낱 짐승놈들조차도 하물며 자기 걷어먹인 주인은 알아본다 안 합니까요? 저를 극진히도 대접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 모자라고 쓸모없는 놈을 그래 사내로까지 봐주셔서 친히 품어주시려 한 것을 배신하는 일은 개돼지들도 안 할 짓이구만요. 남의 집 품팔이를 해오면서 마님처럼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요. 모든 것을 실토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떨군 덕배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과부는 복잡한 표정으로 잠자코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정수리 위쪽으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형상화되어 휙휙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한참이나 어색하고도 괴로운 침묵이 계속 이어졌고 더 이상의 중압감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던 덕배가 일어나 스스로 관하에 자신을 고발하겠다 소리치려던 찰나 이윽고 과부의 입술이 무겁게 열렸지요. 너의 빚을 대신 탕감해주고 그 땅도 정참봉에게 순순히 내어준다면 그러면 되겠느냐? 네? 뭐라굽쇼? 정참봉이 원하는 땅 문서를 정참봉이 원하는 가격으로 팔겠다. 이 말이다. 그리고 내게 묶여있는 고리의 빚도 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면 너도 더 이상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되겠지. 아니, 마님, 그게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것을 저 같은 놈 때문에 포기하신단 말씀이십니까요? 게다가 쇳내가 어찌 이 집에 들어온 것인지 아셨으면서 제 빚을 갚아주신다니요? 덕배가 파랗게 질린 채 벌벌 떨며 반문하자 마님의 낯빛이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내 잠시나마 너에게 야속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부정치는 않겠다. 허나 이렇듯 솔직하게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데다가 천성이 악하지 못한 내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내느라 그간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느냐.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동안 내 너를 자세히도 보아왔느니라. 너는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해놓고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도 불평 한 번 없이 솔선수범하였지. 모름지기 사람은 귀 있어야 귀 돌아오는 법.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너의 인품에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다. 과부의 말을 들은 덕배는 천지가 요동칠 만큼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과부 앞에 연신 엎드려 절을 하며 100번 1000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면서 다시는 마님을 배반하거나 엄한 마음을 품지 않겠노라 읍소하였지요. 그러자 과부가 배실배실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답니다. 상황이 참으로 적절치는 않다만 서로 간의 감정과 묵은 앙금도 풀렸으니 오늘 밤에는 내 청을 거절하지 않을 테냐? 그러자 덕배가 눈물을 훔치고는 콧김을 잔뜩 뿜으며 답했습니다. 천지가 유별하여 언감생신 마님께 손을 댈 주제가 아니라 꾹 참아왔던 것이지. 저 역시도 마님을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야 곤장이 무섭겠습니까? 치도곤이 무섭겠습니까요? 그동안 저를 다스리며 꾹꾹 참아내느라 아주 그냥 돌아버리는 줄 알았구먼요.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 길로 서로의 몸을 끌어안고 입술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으니 그간 참았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듯 찬세를 호령하는 범의 기세로 매섭게 몰아붙이는 덕배와 그간 참았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겠다는 듯 천지를 뒤흔드는 용의 기세로 거하게 빨아들이는 과부의 궁합이 절정에 치달아 깊어가는 삼경처럼 둘은 인정사정 없는 운우지정을 나누었습니다. 덕배의 묵직한 공격을 여지없이 받아내던 과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모른 채 자신의 육신과 한 몸으로 뒤엉킨 덕배를 와락 끌어안으며 자지러지는 탄성을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펼친 뒤 덕배는 자신을 위해 땅을 내어놓고 빚을 탕감해준 제마님의 은덕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양 낮에는 전보다 2배, 3배 열심히 몸을 놀려 일을 하였고 밤에는 지치지도 않고 마님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봉사에 매진하였으니 과부는 땅을 내어준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아니하여 항시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날이 생기가 돌고 어여뻐지는 과부를 보며 의아해하였지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굳게 비밀을 유지하며 이 미래를 즐긴 덕분으로 과분의 담벼락에 서는 오래토록 웃음소리와 교성이 끊이질 않았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